서울의 밤하늘을 가장 찬란하게 밝히는 63빌딩의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청하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는 성공과 야망의 결정체처럼 빛나고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불빛은 참석한 명사들의 다이아몬드와 부딪혀 무지갯빛 파편을 흩뿌렸고, 샴페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는 권력가들의 나직한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화려한 교향곡을 연주했다. 그 교향곡의 중심, 가장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단연 영업 마케팅부의 임세연 팀장이었다. 35의 그녀는 우아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지난 10년간 청가그룹을 위해 헌신하며 다져진 그녀의 자신감과 지성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녀를 빛나게 했다. 살짝 불러온 배는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축복이 찾아왔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청하그룹의 살아있는 신화였다. 입사 10년 만에 그녀는 회사의 매출을 10배 이상 성장시켰고, 그녀의 이름은 곧 성공 보증수표와 동의어가 되었다. 임 팀장님, 올해의 최우수 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다 저희 팀원들이 잘해준 덕분이죠. 그녀는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리더십은 그녀를 단순한 에이스를 넘어 모두가 따르고 싶어하는 진정한 리더로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그녀를 향한 찬사가 쏟아지는 동안 연 회장 한쪽에서는 차가운 질투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꿰뚫고 있었다. 강소희 이사, 회장의 먼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낙하산처럼 이사 자리에 앉은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늘 화려한 보석과 오만한 태도로 자신을 포장했다. 그녀에게 임세연은 눈엣가시였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너무나도 눈부셔서 짜증나는 존재. 저것도 얼마 안 남았지. 소희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옆에 선 비서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입계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 청가그룹의 총수 박진우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는 직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친애하는 청하그룹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30년의 영광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기약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우리 그룹은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인 매출 8천억을 달성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장례를 진정시켰다. 이 모든 영광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땀과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한 사람의 공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박 회장의 따뜻한 시선은 정확히 임세연을 향해 있었다. 임세연 팀장, 지난 10년간 그녀는 회사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고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목표들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청가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폭탄 선언과도 같은 발표를 이어갔다. 이에 저와 이사회는 그녀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회사 지분의 일부를 그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세연 팀장을 청가의 단순한 직원이 아닌 진정한 주인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장례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더 큰 환호와 박수로 폭발했다. 그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창업주 가문이 아닌 직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청하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10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가 감사의 인사를 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우연히 강소희 이사와 마주쳤다. 소희는 다른 사람들처럼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축하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재혼연이 감히 회장님 신임까지 얻어서 주식을 받아 늙은 여우 같은 년. 어디까지 기어오를 셈이야. 세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방금 분명히 들렸다. 날카롭고 도끼 서린 여자의 목소리. 하지만 소희의 입은 분명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너무 긴장해서 헛것이 들렸나 봐. 세연은 애써 혼란을 감추고 쏟아지는 축하 인사와 악수에 응했다. 하지만 한 번 들린 그 목소리는 기분 나쁜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잠시 후 세연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아무도 없는 야외 테라스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저 수많은 불빛 속에 자신만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불빛이 생겼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그녀의 인생은 더없이 완벽해 보였다. 그때 테라스 구석의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소희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촌동생인 강민준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다음 주부터 출근해. 임세연 그 여자 밑으로 넣어줄 테니 알아서 잘해. 소희는 전화를 끊고 난간에 기대어 섰다. 그녀는 세연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녀는 밤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했다. 정말 짜증나. 그것은 분명히 소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세연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30효살의 임신까지 한 년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순 없지. 전년이 내 자리까지 넘보기 전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내쫓아야 해. 회장님이 출장 가시는 다음 달이 기회야. 강민준 그 멍청한 놈을 이용하면 뒤탈 없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겠어. 세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건 환청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강소희의 속마음을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진짜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세연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방금 전까지 축복으로 가득 찼던 세상이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그녀를 향해 웃어주던 저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파멸시키려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배를 감쌌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의 작은 생명도 지켜내야만 했다. 화려한 파티장의 불빛이 그녀의 등 뒤로 마치 거대한 전쟁터의 포화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파티 다음 날 청아그룹 전체는 임세연 팀장의 지분 증여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그것은 단순한 포상이 아니었다. 박진우 회장이 그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상징이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쏟아지는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 속에서 세연은 어젯밤 들었던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애써 잊으려 했다. 그래,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걸 거야. 하지만 그 위안은 일주일 뒤 강소희 이사가 한 명의 남자를 데리고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 임 팀장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사촌 동생 강민준이에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소희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멀대 같은 청년을 소개했다. 강민준은 어딘가 어수룩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가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요. 업계 최고이신 임 팀장님 밑에서 많이 배우게 하고 싶어서요.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좀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세연의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그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 멍청한 강민준 놈, 좀 봐. 저런 쓸모없는 놈이라도 저 년을 내쫓는 데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거야. 바이러스처럼 심어놓고 안에서부터 갉아먹게 만들어야지. 세연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소름을 느꼈다. 어젯밤의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여자의 검은 속내를 날 것 그대로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사님.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날부터 세연은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소희의 계략에 기꺼이 놀아나는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폭로해봤자 증거 없는 그녀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히스테리 부리는 임산부로 몰릴 것이 뻔했다. 그녀는 증거를 잡을 때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함정을 역이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정말 친누나처럼 강민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서의 업무 흐름부터 클라이언트 응대 방식, 그리고 지난 10년간 자신이 쌓아온 영업 전략의 핵심까지 아낌없이 그에게 전수했다. 민준은 건성으로 듣는 척했지만 세연은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진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아, 이 아줌마 진짜 지루하네. 잔소리는 집어치우고 돈 되는 클라이언트 명단이나 빨리 넘기지. 세연은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원한다면 얼마든지 주지.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며칠 뒤 소희가 우연히 그들의 멘토링 현장을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이 장의 클라이맥스였다. 소희는 세연의 너그러움에 감탄하는 척하며 그녀를 칭찬했다. 어머, 임 팀장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신입한테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다 넘겨주시고. 세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클라이언트 목록 중 가장 까다롭지만 동시에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럭스 홈쇼핑의 파일을 꺼내 들었다. 민준 씨가 열정이 넘치는 것 같으니 제가 특별히 이 중요 거래처를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녀가 파일을 내미는 순간 세연의 머릿속에서는 소희와 민준의 탐욕스러운 속마음이 완벽한 이중주로 울려 퍼졌다. 소희, 완벽해. 저 멍청한 년 완전히 미끼를 물었어. 저 거래처 하나가 영업부 전체 매출의 10%야. 민준이가 저걸 망치기만 하면 관리 소홀을 핑계로 전년의 목을 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생겨. 민준, 와 대박. 이 건수만 잘 물면 와인 몇 병 사들고 가서 접대하고. 공은 내가 다 가로채는 거잖아. 생각보다 훨씬 쉽겠는데. 세연은 그들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검은 속내를 들으며 마지막 남았던 한 조각의 의심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경력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조직적인 음모였다. 그녀는 파일 캐비닛으로 돌아서는 척하며 그들이 볼 수 없는 각도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에이오리 속은 것들. 너희는 지금 토끼를 사냥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호랑이의 우리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야. 그녀는 다시 돌아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선배의 얼굴로 민준에게 파일을 건넸다. 열심히 해봐요, 민준 씨.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보고요. 소희와 민준은 서로에게 승리에 찬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다. 세연은 사무실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평온하고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전략가가 완벽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계략을 보았고 이미 그들보다 5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배를 감쌌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곧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전쟁이었다. 달콤한 덫은 놓였다. 하지만 진짜 사냥감은 사냥꾼들이 생각하는 그 먹잇감이 아니었다. 청가그룹의 운명이 걸린 신제품 런칭쇼. 행사 당일 서울 신라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거대한 무대였다. 박진우 회장은 중요한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고 행사의 총괄 책임은 자연스럽게 강소희 이색에 돌아갔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룹 내 입지를 굳힐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완벽한 행사를 위해 신경질적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쥐잡듯 잡았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현장을 지휘하던 임세연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보좌했다.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고 그녀의 지시는 정확했다. 그녀의 팀원들은 존경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따랐다. 마침내 행사의 막이 오르고 강소희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가 환한 미소와 함께 준비된 오프닝 연설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우, 세연의 아랫배에서 칼로 찌르는 듯
단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그녀의 팀원들이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한 팀원이 무대 옆에 서 있던 강소희에게 다급하게 달려갔다. 이사님, 임 팀장님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소희의 반응은 싸늘했다.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방해받았다는 분노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뒤틀었다. 미쳤어요. 지금 구급차를 부르자고 이 중요한 행사를 망칠 세미야 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여기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라도 울리면 내일 신문 한 면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녀는 팀원들의 핸드폰을 빼앗다시피 하며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막았다. 저 여자가 자초한 일이야. 만삭인 걸 알았으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꾸역꾸역 기어나와서 일을 망쳐 저 여자의 개인적인 문제보다 이 행사의 성공이 100배는 더 중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밀려오는 고통의 파도 속에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우리 아기.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팀원들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무대 위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소희의 얼굴을 보았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박함. 바로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혹은 새로이 깨어나는 듯. 단 기묘한 감각이 그녀를 덮쳤다. 무대 위 강소희는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며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청아그룹의 미래를 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목소리가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치 유령처럼 직접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희의 진짜 목소리,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악독한 생각이었다. 비레오목을 임세연, 감히 내 인생 최고의 날에 애를 낳겠다고 쇼를 해. 그냥 저기서 애 낳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저 년 하나 때문에 이 행사를 망칠 순 없지. 아, 바닥 더러워지는 것 봐. 나중에 전년 퇴직금에서 청소비 다 까버릴 거야. 짜증나는 년. 연회장은 순간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방금 뭘 들은 거지? 처음에는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그들 모두가 방금 똑같은 끔찍한 목소리를 들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에서 천사처럼 미소 짓고 있는 강소희와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임세연을 오갔다. 그 극명한 대비.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머릿속을 직접 강타하는 그녀의 괴물 같은 속마음. 공포와 경악.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세상에, 저 여자 악마 아니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소음으로 변했다. 무대 위의 강소희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였다. 그녀는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에 어리둥절해 하며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추악한 내면이 지금 이 순간 만천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는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녀의 신제품 런칭쇼는 그녀의 경력과 평판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장례식이 되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세연은 고통 속에서도 상황의 변화를 직감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가 역설적이게도 적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이 기묘한 저주는 어쩌면 신이 그녀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통쾌한 축복일지도 몰랐다. 강소희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연설에 대한 관객들의 기묘한 반응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환호와 박수 대신 돌아오는 것은 경악과 혐오 그리고 수군거림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임세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전연 하나 때문에 내 완벽한 무대를 망치고 있어. 빨리 좀 치우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눈엣 가시 같으니라고. 저런 것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줘야 하는데 그녀의 속마음은 여전히 연 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공포를 넘어 눈앞의 이 기괴한 현상을 흥미롭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이 모든 상황을 라이브로 방송하기 시작했다. 악마의 속마음을 가진 천사 CEO, 청아그룹 런칭쇼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뒤덮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임세연의 팀원들은 분노와 결단으로 가득 찬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수년간 임세연이라는 리더 아래서 일하며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품에 깊은 감화를 받아왔다. 그녀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자 버팀목이었다. 팀의 부팀장이자 세연이 신입사원 시절부터 직접 키워온 최재욱 과장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서도 같은 결의가 읽혔다. 우리는 더 이상 저런 괴물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청아그룹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리더에 대한 의리가 더 강했다. 최재욱 과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쥐 죽은 듯 조용한 연 회장을 가르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강소희 이사님, 무대 위의 소희가 짜증스럽게 그를 돌아보았다. 우리 마케팅 영업부 팀원 전원은 지금 이 시간부로 전원 사퇴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자들과 하객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신제품 런칭쇼라는 이유로 아이를 낳고 있는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비인간적인 사람 밑에서는 단 하루도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저기 저 드레스를 입은 괴물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인 임세연 팀장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반란의 신호탄이었다. 최재욱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20명 남짓한 마케팅 영업부 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했다. 몇몇은 당황한 경호원들을 밀어내며 길을 텄고 다른 몇몇은 고통스러워하는 세연을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자켓으로 감싸 안았다. 팀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세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그리고 경악과 혼란에 빠진 군중들을 해치며 연 회장 밖으로 그녀를 이끌고 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퇴장이 아니었다. 부패한 왕국을 등지고 자신들이 선택한 진정한 여왕을 모시고 떠나는 충신들의 장엄한 엑소더스였다. 누군가 이미 몰래 불렀던 구급차가 호텔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세연을 조심스럽게 구급차에 태웠다. 무대 위에는 강소희만이 홀로 남겨졌다. 세연이 연 회장을 벗어나자 그녀의 속마음을 중개하던 기묘한 현상도 마법처럼 멎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 회장 안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의 소리보다 더 오글시틀리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리고 수백 쌍의 경멸 어린 눈이 오직 그녀 하나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완벽했던 무대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청아그룹에서의 그녀의 경력은 오늘로써 끝났다. 아감문요스견이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구급차 안. 세연은 이동식 침대에 누워 진통의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충직한 팀원들이 좁은 구급차 안을 가득 메운 채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녀를 향한 걱정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세연은 진통의 틈에서 간신히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재욱 과장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닙니다, 팀장님. 저희가 팀장님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나요? 세연은
청아그룹에서의 모든 것을 잃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지위 명예, 그리고 안정된 직장까지.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절대적인 충성심. 그녀의 엑소더스는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훗날 그녀가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게 될 가장 단단한 초석이 될 터였다. 임세연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청아그룹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간밤에 있었던 런칭쇼의 끔찍한 스캔들은 밤사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갔다.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이사, 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청아그룹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청가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하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텅 비어버린 마케팅 영업부 사무실. 강소희와 강민주는 쏟아지는 항의 전화와 비난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협력사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고 투자자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책임을 추궁했다. 그들이 평생 우습게 여겼던 임세연 한 사람의 부재가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은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채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보아 당장 임세연 팀장 바꿔. 전화기 너머에서 VIP 고객사 럭스 홈쇼핑의 이 회장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그는 청아그룹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고객이었다. 임 팀장 말고는 당신들하고는 할 얘기 없어. 당장 바꾸란 말이야. 소희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이 회장님 접니다. 강소희 이사입니다. 임 팀장은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 따위가 감히 내 전화를 받아. 당신들이 강민준 그 멍청이한테 맡긴 계약서 확인이나 해봤어. 납품 날짜가 잘못 기재돼서 우리 회사 이번 시즌 장사 다 망치게 생겼단 말이다. 손해액이 수백억이야. 당장 임세연 팀장 안 바꾸면 청아그룹을 파산시켜 버릴 줄 알아. 이 회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전화를 끊어버렸다. 소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기에 바빴다. 누나,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준 탓이라고. 닥쳐. 소희는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미친 듯이 세연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녀가 지금 병원 분만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 김포공항 귀빈실, 박진우 회장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밤사이 보고된 믿을 수 없는 소식들에 잠 한숨 자지 못했다. 런칭쇼의 대실패, 마케팅팀의 집단 사퇴, 그리고 방금 전 터진 이 회장과의 계약 문제까지. 그는 곧장 회사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회사의 로비는 마치 유령이라도 나올 것처럼 싸늘하고 적막했다. 그는 곧장 혼돈의 중심지인 마케팅 영업부 사무실로 향했다.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소희와 민주는 그 앞에 불려나온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소희는 마지막 발악처럼 모든 책임을 세연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임세연, 그 여자의 계략입니다. 회장님, 그녀가 일부러 계약서를 망쳐놓고 팀원들을 선동해서 집단으로 퇴사한 겁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지만 박진우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출장지에서 기자들이 올린 런칭쇼의 생중계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는 자신의 귀로 사랑하는 사촌 동생의 추악하고 괴물 같은 속마음을 똑똑히 들었다.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감히 아직도 내 앞에서 거짓을 구하는가. 그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의 유리창이 떨리는 듯했다.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네가 이 회사의 심장이었던 그 아이를 어떻게 내몰았는지, 그리고 이 쓸모없는 멍청이를 그 자리에 앉혀 이 모든 재앙을 만들어낸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소희의 이사직을 박탈했다.
내 회사에서 그리고 내 집안에서 당장 나가. 오늘부로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넌 해고다. 그리고 네가 저지른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지나간 후 청가그룹 회장실. 박진호는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꺼져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붉은색으로 가득한 주식 시세표가 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허공의 이름을 속삭였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된 이름. 임세연. 같은 시각 병원의 밝고 깨끗한 분만실. 응게.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소리, 새 생명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임세연은 지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10년간 쌓아 올렸던 세상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날, 그녀의 품 안에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고 있었다. 임세연이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바깥 세상은 그녀가 일으킨 태풍의 여파로 떠들썩했다. 청아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악마이사 강소희는 모든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어 집거에 들어갔다. 박진우 회장은 무너져가는 제국을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한번 돌아선 시장의 신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모든 혼란을 한 남자가 조용히 그리고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태상그룹의 총수 한태준.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청가그룹의 위기를 다룬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임세연이라는 여자의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녀의 대담한 영업 전략 시장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 그녀는 적이었지만 존경할 만한 적이었다. 박진우는 멍청이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 손으로 내다 버렸으니 그는 청가의 위기가 곧 자신에게는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임세연 씨가 입원한 병실을 알아보게. 그리고 신생아를 위한 최고의 선물도 준비하고. 세연이 아이를 낳은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 병실은 잠시 평온했다. 동고동락했던 팀원들의 방문이 휩쓸고 간 후 그녀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며 모처럼 만의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태준이었다. 그는 위압적인 재벌 총수의 모습이 아닌 정중한 방문객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명 장인이 제작한 고급스럽지만 요란하지 않은 은 딸랑이가 들려 있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임세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산모와 아이는 건강합니까? 세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의례적인 감사를 표했다. 덕분에요. 그런데 태상그룹 회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한태준은 본론을 꺼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추가 인사를 전하러 온 것만은 아닙니다.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잠든 아기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태상그룹의 마케팅 본부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세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태준은 그녀의 표정을 읽고 구체적인 조건을 덧붙였다. 그의 제안은 파격 그 자체였다. 연봉은 청아그룹에서 받던 것의 1.5배를 보장하겠습니다. 스톡옵션과 성과급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임 팀장님과 함께 퇴사한 팀원 전원. 그들 모두에게 이전 직장보다 30% 인상된 연봉으로 같은 부서의 팀원 자리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와 잠든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태상그룹은 현재 서울 최고의 사내 보육시설을 건립 중입니다. 본부장급에게는 최우선 입소권과 탄력 근무제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닌 결과로 능력을 증명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의 제안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천가에서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앞으로 워킹맘으로서 겪게 될 모든 불안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완벽한 해답과도 같았다. 세연은 혼란스러웠다.
왜 저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죠? 한태준은 솔직했다. 그의 눈에는 사업가의 냉철한 계산이 번뜩였다. 당신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의 인재는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하그룹이 잃어버린 당신이라는 보석은 우리 태상그룹에게는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될 겁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임세연 씨. 이것은 투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그녀의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제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생겼고 당신을 믿고 직장을 벌인 충직한 부하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제안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미련 없이 병실을 나갔다. 병실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밖에서는 서울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곁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서연은 잠든 아기의 작은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 이제 그녀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그녀가 더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한태준의 날렵하고 세련된 명함으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동가줄이었고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으며 그녀와 그녀를 믿어준 사람들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열쇠였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그들 없이도 내가 얼마나 더 잘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녀의 눈에 이전과는 다른 단단하고 결의에 찬 빛이 떠올랐다. 최원영은 한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순히 더 좋은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자신을 믿고 따라준 팀원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었고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통쾌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태상그룹의 마케팅 본부장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사무실은 그녀를 환영하는 옛 팀원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팀장님이 아닌 본부장님이라는 새로운 호칭으로 이전보다 더 큰 충성과 기대를 담아 그녀를 맞이했다. 한태준은 그녀에게 전적인 신뢰와 권한을 보여주었다. 이제부터 이곳은 임 본부장님의 왕국입니다. 마음껏 통치하십시오. 그녀의 새로운 왕국에서의 첫 번째 임무는 청가그룹이 남긴 똥을 치우는 것이었다. 바로 럭스 홈쇼핑의 이 회장과의 계약 파기 문제였다. 태상그룹의 보고에 따르면 이 회장은 청하그룹을 상대로 공식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했으며 그들의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있었다. 미팅을 잡으세요. 세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저라면 만나주실 겁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근거가 있었다. 며칠 뒤 한 호텔의 프라이빗 룸. 분노로 가득 찬 이 회장 앞에 세연은 태상그룹의 임세연 본부장으로 섰다. 임세연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자네가 떠난 뒤로 청하는 완전히 개판이 됐더군. 이 회장은 경로했다. 세연은 먼저 그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청가의 실수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의 손실에 공감했다. 그리고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회장님, 제가 이미 태상그룹의 우수한 물류망을 통해 대체 공급 업체를 확보했습니다. 원래 계약하셨던 납품 기일 안에 모든 물량을 문제없이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청가가 몇 주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단 며칠 만에 완벽하게 해결해낸 것이다. 이 회장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떠올랐다. 역시 임 본부장이야. 자네가 내 사업을 살렸네. 바로 그때 세연은 승부수를 던졌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한 설득력을 담고 있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일회성 문제 해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에 빠진 회사와 거래하며 불안에 떠는 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업과 파트너가 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더 좋은 조건, 더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임세연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담긴 태상그룹과의 독점 파트너십 계약서였다. 그것은 대담하고 공격적인 한 수였다. 이 회장은
새로운 계약서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세연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보았다. 선택은 명백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태상그룹과의 독점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 소식은 청하그룹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박진우 회장은 자신의 가장 큰 고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객이 자신의 가장 큰 경쟁 상대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중심에 자신이 내쫓았던 임세연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같은 시각 강소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그녀는 임세연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발등에 도끼를 찍은 셈이었다. 마지막 장면은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후 이 회장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세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청하그룹의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첫 번째 방역은 귀를 찢는 듯한 소리, 엄청난 소음 성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청하그룹이라는 이름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임세연이라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증명해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잃어버렸던 제국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청하그룹은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었다. 채권단은 연일 압박해왔고 회사는 당장 다음 주까지 거대한 신규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최종 부도를 선언해야 할 위기였다. 그들 앞에 마지막 동아줄은 바로 해신 코퍼레이션이 발주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종합 마케팅 대행사 선정 입찰이었다. 수조 원 규모의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사업. 이 입찰을 따낸다면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놓친다면 청가그룹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셈이었다. 이 중차대한 임무는 당연하게도 강소희와 강민준에게 맡겨졌다. 박진우 회장은 인재들이 모두 떠나버린 회사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걸 우리더러 하라고. 따려 강소희의 사무실에서 민준은 울상을 지었다. 누나, 우린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잖아. 소희의 눈이 절망 속에서 독사처럼 번뜩였다.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 대한민국 최고의 제안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경쟁사의 사무실에서 작성되고 있을 테니까. 우린 그저 그걸 빌려오기만 하면 돼. 그들의 비열한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그들은 과거 세연의 팀에 있었지만 태상그룹으로 옮겨가지 못해 앙심을 품고 있던 IT팀의 한 직원에게 거액의 돈을 약속하며 그를 매수했다. 같은 시각 태상그룹의 전략. 제약회의실. 세연은 자신의 팀 그리고 한태준과 함께 해신 코퍼레이션 입찰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부관이었던 최재욱 부장이 우려를 표했다. 본부장님, 청하그룹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분명 비열한 수를 쓸 겁니다. 보안의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세연은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말아요, 최 부장님. 전 그들이 그렇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2개의 제안서. 하나는 이카루스라는 코드네임의 가짜 제안서였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화려했지만 재무계획과 공급망 부분에 전문가만이 알아챌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들을 교묘하게 숨겨놓은 버전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특정 시간에 작동하도록 설정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었다. 이 이카루스 제안서는 회사의 메인 서버에 저장될 것이었다. 그리고 진짜 제안서 코드네임 피닉스. 이것은 오직 오프라인 상태의 보안 USB에만 저장되어 그녀 자신만이 가지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계획을 들은 한태준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당신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군. 체스 그랜드 마스터야. 며칠 뒤 한밤중 청가그룹의 내부 첩자는 태상그룹의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는데 성공했다. 강소희와 강민준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모니터의 다운로드 진행률 막대가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운로드 완료. 그들은 마침내 이카루스 파일을 손에 넣었다. 파일을 열어본 그들은 환호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혁신적이고 대담한 마케팅 전략과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찾았다고, 그리고 마침내 임세연을 뛰어넘었다고 확신했다. 제안서 곳곳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을 그들의 무능한 눈으로는 결코 알아챌 수 없었다. 입찰을 하루 앞둔 늦은 밤, 두 개의 사무실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청아그룹의 사무실에서는 강소희와 강민준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임세연 이 멍청한 년. 넌 내 손으로 네 무덤을 판 거야. 그들은 곧 다가올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같은 시각 태상그룹의 사무실. 세연은 홀로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는 완벽하게 마무리된 진짜 피닉스 제안서가 띄워져 있었다. 그리고 화면 한쪽 구석의 작은 알림창에는 눈에 띄지 않는 메시지 하나가 조용히 떠 있었다. 트로이 목마 이카루스 목표 지점에 성공적으로 전달됨. 그녀는 곁에 놓인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입가에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복수를 위한 마지막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해신 코퍼레이션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 설명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가장 큰 컨퍼런스 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재계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는 수조원의 돈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심사위원석 가장 중앙에는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해신 코퍼레이션의 최 회장이 앉아 있었다. 반세기 동안 재계를 호령해 온 노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 어떤 거짓이나 위선도 꿰뚫어 볼 듯했다. 강소희와 강민주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훔쳐낸 이카루스 제안서를 손에 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오만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드디어 청아그룹의 발표 순서가 되었다. 강민주는 잔뜩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임세연이 쓴 화려한 문장들을 앵무새처럼 읊어 내려갔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알맹이 없는 그의 발표는 몇몇 전문 심사위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들의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태상그룹의 차례가 되었다. 임세연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여유롭고 당당했으며 그 눈빛에는 승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대신 심사위원석의 최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초회 회장님,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참가 기업들을 대신하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회장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신 코퍼레이션은 늘 정도 경영과 상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만약 이번 입찰 과정에서 타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그에 대한 공식적인 처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뢰는 해신의 근간이오. 그런 부정한 기업은 즉시 자격을 박탈하고 우리 해신과의 모든 거래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것이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고발합니다. 방금 전 청아그룹이 발표한 제안서는 저희 태상그룹의 기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표절한 것임을 밝힙니다. 순간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다. 강소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교진말, 어디서 감히 그런 비열한 모함을 패배가 두려워 상대를 헐뜯는 겁니까? 세연은 침착했다. 증거 말입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녀는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컨퍼런스 홀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소희와 강민준의 사무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태상그룹의 서버를 해킹할 계획을 꾸미고 파일을 훔쳐낸 뒤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세연은 레이저 포인터로 청아그룹의 발표 자료에 떠있는
재무 계획표를 가리켰다. 여기 물류 비용은 실제보다 40% 축소되어 있고 예상 수익률은 이미 작년에 폐기된 시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능한 도둑들을 위해 일부러 파놓은 함정들이죠. 그리고 그녀는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았다.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보여드릴 시간이군요. 바로 그 순간 당황한 채 굳어있는 강소희와 강민준의 등 뒤 스크린에 떠있던 청아그룹의 로고가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검게 변했다. 이윽고 스크린 중앙에 거대한 붉은색 글씨가 나타났다. 이진서는 임세연에게서 훔친 것입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고 빼도 박도 못할 궁지에 몰린 강소희는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그 끔찍한 현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의 통제 불능한 속마음이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끝났어. 저 미친년 어떻게 여기까지 안 거지? 최 회장, 저 영감탱이 표정 좀 봐. 날 죽일 기세야. 난 이제 끝이야. 다 저 멍청한 강민준 때문이야. 그녀의 비명 같은 속마음은 그녀의 범죄에 대한 완벽한 자백이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심사위원석에 의사봉을 집어들어 단상을 내리쳤다. 청아그룹 자격 박탈, 그리고 오늘부로 해신 코퍼레이션의 블랙리스트에 등재함을 선포하오. 보안 요원들은 저 불결한 자들을 내 눈앞에서 끌어내시오. 강소희와 강민준은 온갖 경멸과 조롱의 눈빛을 받으며 범죄자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모든 혼란이 정리된 후 세연은 다시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심사위원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그녀의 진짜 제안서 피닉스의 첫 장이 떠올랐다. 그럼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치고 명료했다. 저희 태상그룹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리고 이제 승자의 연설을 시작할 참이었다.